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9번째 강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자장율사의 사상적 기여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법사가 한국의 불교 철학의 효시일 뿐만 아니라 불교자 빼고 한국 철학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드러난 한국 불교의 위인들 가운데 가장 단연히 눈에 띄는 분은 자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는 이 자장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평가도 조금 과소평가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마도 그 많은 부분이 그분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한 묘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실 때 겪었던 그런 그 좋지 못한 어떤 사례 같은 것들 때문에 자장 스님의 그 위대한 업적이 많이 감소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장이라고 하는 분도 원광법사와 마찬가지로 중국 유학을 다녀왔던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에 출가를 했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신심이 투철하고 또 화엄 사상에 아주 정통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이분이 당신이 살던 집에 53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53선지수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53선지수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제동자의 국법행각 53선지식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미 이 자장율사가 화엄에 대해서 상당히 심취해 있었다는 뜻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어른이 살았던 그 시대에 중국에 이제 이 화엄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생겼고, 이 지금 의상법사의 스승이었던 지엄화상의 스승, 그러니까 두순이라고 부르는 큰 스님이죠. 이분이 장설했을 때니까 아마 모르겠습니다. 뭐 자장 스님하고 거의 동년배거나 조금 선배이거나 그랬을 텐데, 이분이 화엄종을 창시할 때였으니까 아마도 이분은 그분에게서 정통한 그 화엄이라는 신학문을 배우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화엄 공부를 더 연찬을 했고, 또 이분은 수행도 아주 남다른 바가 있는데, 일생을 통해서 이 자장 스님을 맴도는 그런 불보살이 한 분 계셨어요. 이게 바로 문수보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신라에 있을 때부터도 그렇고 중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문수기도를 늘 드리고 또 문수보살을 친견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 계실 때에도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그대의 나라로,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내가 다시 그대의 나라에 가서 만나리라, 이렇게 이제 언약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중국의 종남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일부러 아주 그 험하고 사람이 범접하기 어려운 그 절벽의 끝에다가 토구를 하나 석굴이겠죠. 그걸 이제 파고서 거기에 은신해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 수행을 했는데, 이제 다른 산악의 어떤 줄기와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외나무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외나무길마저 끊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혼자서 수행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은 그 외나무 다리를 다시 차를 만들거나 뭐 이러지 않고서는 건너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불철주야 열심히 수행에만 전념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밝혀졌느냐 하면, 이분이 혼자 거기서 수행하실 때
그 높은 데까지 당 태종이 자장 스님을 뵙고자 왔어요. 거기까지. 아유, 워낙 큰 스님이신데 험준한 곳에 계신다니까 거기라도 내가 가서 직접 뵙고 내가 그분께 예를 올리는 게 도리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거기 길이 끊겨 있고 외남다리가 끊겨 있고 저 먼 발치에 동굴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래서 건너갈 길은 없고, 그래서 태종이 그곳에서 자장 큰 스님 계신 쪽을 향해서 삼배를 올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송고성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국 황제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하는 의미도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다시 이제 그 서안으로 나와서 귀국을 준비했을 때 당태종이 이분에게 엄청난 금은 보화와 많은 장경들, 대장경들을 이분에게 주면서 해동의 불교를 그대가 크게 일으키는 데에 앞장서 주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엄청난 제보를 가지고 귀국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건립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양산에 있는 통도사라고 하는 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나중에 다시 제가 삼보사찰 말씀드릴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분이 귀국하실 때 같이 가져온 것이 부처님의 진신살이였거든요. 부처님의 진신살이는 참 그때만 해도 이게 부처님의 그 인격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뼈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 굉장히 귀중한 성물이었을 텐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모시기 위해서 통도사를 창건하면서 금강계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도사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강계단은 여러분들도 뭐 가시면은 그 뒤에 참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참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얀 화강암 위에 독특한 모양의 계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조물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통도사의 큰 법당에는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거기 금강계단이 바로 뒤에 열려 있으니까, 거기 부처님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아주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었고, 또 이 자장율사에 의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사리가 도입된 이래로 우리나라에는 전반적으로 5대 정멸보궁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멸보궁,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5군데의 보배로운 궁전,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만은, 이 오보궁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또 그 오보궁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말미암아 스리랑카라든지 미얀마 같은 데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온 사례가 현대사회에 들어서서는 아주 많이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이 진신사리를 우리나라에 모셔온 최초의 인물도 자장율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분은 그 금강계단을 통해서 많은 그런 그 스님들을 교화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승통이 이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스님네들을 통솔하는 최고의 어떤 자리에 올랐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스님들의 대표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자장 스님의 시대만 해도 이미 불교계 안에서 조금 타락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던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스님들이 기회를 잘 지키고 스님들이 세속의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승통을 만들어서 스님들의 기강을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스님네들의 기강을 잡는 것을 어떻게 자장 스님은 유도했느냐 하면은,
해마다 모든 스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금강계단 앞에 모여서 자신들의 지난 1년간의 행적을 반성하고 앞으로도 절대 내가 오계를 범하거나 이런 나쁜 일을 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부처님 전에 하도록 하는 이런 소위 계단법회라고 하는 것을 정착시켰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부처님 계신 데서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부처님 계신 데를 우리가 700년 전, 8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니까 진신사리를 부처님 계신 곳으로 상정하고 그곳에서 그런 법회를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자장스님의 연대가 조금 지금 저희들이 나신 때하고 입적하신 때하고가 불분명해요. 연대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활동 시기는 이분이 선덕여왕 때 주로 중국도 가시고 뭐 그때 귀국도 하시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통도사 창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빚어지니까 그러면 이 선덕여왕이 집권하던 시기를 유추해서 봤을 때 그때가 600년에서 610년경이라고 한다면은 자장스님이 중국에 유학했던 것이 10살 때 가시질 않았을 거 아니냐. 그래도 40이나 50에 가실 수도 없지 않냐.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면 20에서 30 정도의 나이에 가셨다고 보면 여기에서 그 연도를 빼면은 아마 580년에서 590년 사이 언젠가에 이분이 태어나신 것 아니냐. 그리고 640년경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그 생멸연대는 저희들이 현재의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승통으로서의 기강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자장이라고 하는 분의 비극적인 최후라고 하는 그건 어떤 상황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평가절하되었다고 한다면 혹시 이 기사 자체가 의도적인 것일 수는 없겠는가? 이 점도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보자는 거죠. 이것은 이야기가 삼국유사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분이 승통으로 있다가 그 승통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그 일을 다 감당하실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어른이 이제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집거를 하면서 조그마한 토굴을 하나 지어놓고 그곳에 앉아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분은 내심으로 중국에 계실 때에 만났던 문수보살께서 귀국한 다음에 신라에서 다시 그대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약조도 있었으니까 이제 내가 경무에서 벗어나서 이제 조금 한가한 수행자의 본색으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나타나시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문수보살 기도를 올리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던 참인데 어느 날 어린데 그 어른이 워낙 큰 스님이셨다 보니까 손님은 가끔 찾으셨던 걸로 봐야 되겠어요. 어떤 허름한 옷차림을 한 과객 비슷한, 어떻게 보면은 승복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누더기 같은 것을 걸친 그런 분이 이제 이 암자에 찾아와서 아무래도 이제 노인이시니까 시자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선생 자작 있냐? 좀 내가 뵈러 왔다고 전해라. 근데 이제 그 태도가 조금 불손했어요. 시자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자장의 함자를 막 함부로
뭐 동네 강아지 부르듯이 자장 큰 스님도 아니고 자장 율사님도 아니고 자장 스님도 아니고 자장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부르니까 조금 불쾌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너무 말씀을 하대를 하십니까? 잔말 말고 너네 선생한테 가서 얘기나 해, 이 자식아. 이렇게 험하게 나오는데 거기다 또 이렇게 얼핏 보니까 아주 좀 불쾌한 냄새가 있어서 뒤에 메고 있는 그 걸망을 이렇게 흡족 눈줄 이렇게 흘겨보니까 그 안에 썩은 생선 같은 걸 넣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이게 말이야, 응? 승려의 복장을 하고 불가해서 그 많은 그런 물건이나 어떻게 메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냐고. 막 자꾸 뭐 자장 스님한테 말씀드리라고 고함을 지르니까 이거 조그만한 암자가 시끄럽게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들어가서 자장 스님한테 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좋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 좋게 얘기를 했겠죠. 아니 뭐 스님 함자를 함부로 부르고 뭐 스님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물건도 등에 쥐고 뭐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뭐 꼭 만나실 거 없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겠죠. 그랬더니 자장 스님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이거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모양이구나. 그래서 막 시자가 나와서 그냥 막 쫓아냈어요. 내가 큰 스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너 같은 놈 만날 수 없다고 그러더라. 당장 돌아가라. 그러면서 막 실책을 하니까 이 사람이 껄껄 웃으면서 아사라 아상이 있는 자가 어찌 나를 보랴. 아상을 버려라. 그러면서 훨훨 구름을 타고 서쪽으로 날아가는 게 아닙니까?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시자가 너무 놀래서 자빠지고 자장 스님도 놀라가지고 밖에 나와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얼른 가사장삼을 수하고 다시 그 옷을 의복을 갖추고 그 서민을 만나는데 그냥 뭐 입던 평상복으로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스님 가신데 하늘로 날아갈 수는 없으니까 땅에서 그냥 심장이 터질 때까지 그냥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끝내 그 그림자 남겨진 것을 따라가다가 다 따라서 잡지를 못하고 중간에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비극적인 최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이 시자와 이 거린으로 화신했던 문수보살과의 대화에서 몇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속가나 출가나건 간에 상좌를 잘 둬야 돼요. 어떻게 됐건 간에 뭐 요즘 속가에서는 상좌라는 말은 안 쓰니까 뭐 비서를 잘 써야 돼요. 저도 뭐 시골 학교에서 총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4년 동안 근무를 해 보았는데 밖에서 보는 거하고 진짜 달라요. 이 비서실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뭐 얼핏 보기에는 그냥 총장 출근하면 커피나 타서 내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총장실의 일이 워낙 많으니까 막 남자 직원 여자 직원 할 것 없이 어떤 때에 일이 밀리게 되면은 정신없이 일을 다 해내야 되는데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런데 제가 비서실을 운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느낀 건 뭐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요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하고 뭐 해라 라고 시켰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중급의 사람은 시키는 거는 아주 잘합니다.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최상의 비서는 뭐냐 하면, 내가 일을 시켰는데 내가 시키지 않은 것까지도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최상급의 비서죠.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저는
시킨 것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지낼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시킨 것만 제대로 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시자 스님이 아무리 어렸지만 우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지금 큰 스님이 바라시는 게 뭐다 하는 것도 생각했을 거고,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큰 스님한테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드려서 손님이 찾아왔다 그랬으면 최소한 만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좋은 사람은 위에 사람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그 대화에서 느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은 모름지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제가 아까 제 총장한테 때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밖에는 없어요. 자기가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고, 저는 자그마한 학교였지만 제 어려운 결정에 따라서 교수 한 명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고, 저의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에 따라서 어렵게 들어온 이 대학에서 학생이 퇴학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어려운 결단, 법으로 보면 이런데 이것을 내가 위배하고 그 교수나 그 학생을 살려줬을 경우에는 총장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내가 법을 지킬 일이 뭐 있냐, 이런 비난을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그런 참 어려운 결단의 순간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그렇게 이런 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아무 일 없기만을 바라면, 아니 총장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결제 올라오는 거 있으면 이렇게 잘했어요? 잘했어요. 도장 찍어서 내보내면 돼요. 또 어디 가서 축사하라 그러면 준비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그냥 앵무새처럼 뭐라고 축사하면 돼요. 또 뭐 어디 꼭 총장이 참석해야 되는 회의가 있으면 가가지고 꼭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욕먹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욕 안 먹으려고 총장 된 건 아니잖아요.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지만은 불교계의 대학으로서는 동국대학 다음에 그 다음에 유일한 대학이 금강대학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든지 잘 해야 되잖아요. 시골에 있는 대학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생들한테 긍지를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생각했던 것이, 불교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희들은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훈육하는데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고시반을 운영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머리는 좋아요. 좋은 등급, 저 있을 때만 해도 2등급 아니면은 뭐 금강대학 들어올 생각도 못 했으니까요. 그러면 4년째 저희들이 등록금을 전부 다 면제하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굉장히 제 재임 중에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할 것 없이 시골 학교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정말로 명문대학이 됐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 작은 대학이, 제가 논산 지역에 있었습니다만은 충남 대전 지역을 합해가지고 연합회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32개 정도의 종합대학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회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잘나서 된 건 하나도 없고 금강대학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하도 다른 총장님들이 이번에는 금강대학에서 해야 될 차례라고 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이게 참 어렵고 어려운 시절을 이기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결정권을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되는 이런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장 스님이 승통의 자리를 너무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시자들의 말도 걸을 줄 아는 그런 해안을 깜빡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최후를 저는 그냥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작을 했다면 어느 쪽에서 조작을 했을까? 이거는 아마도 의상 스님의 후예들에 의해서 훗날 이런 조작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 뭐 이게 확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가상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시는 대로 의상 스님은 중국 화엄종의 3대조입니다. 2대조였던 지엄 스님의 가장 큰 제자로서 중국 화엄종의 3대조로서 이제 그 손꼽히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신라 사람이잖아요. 신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3대조를 한다는 거는 중국적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더더군다나 넌지시 물어보니까 중국에 살 생각도 없는 것 같아. 이제 학위 마치고 자기 공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다시 신라로 돌아가겠다는데, 그런 사람한테 3대조를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의상 스님의 거의 제자뻘인 법장 스님한테 3대조를 추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장 스님이 나중에 의상 스님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정말 이것은 당신의 은사 못지않은 존경으로 모든 걸 다해서 제가 쓴 이 부족한 글을 어떻게 하든지 큰 사형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부디 좀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국 화엄종에서는 정통 중에 정통으로 묘사되잖아요. 근데 자장 스님의 생애를 보면 이어르는 의상 스님보다도 몇십 년 앞서서 중국에 가서 화엄을 공부했고, 또 당신의 일생의 사상이 화엄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당신의 위대한 스승인 의상조사의 큰 화엄의 가르침이 퇴색될 수가 있잖아요. 화엄이 의상 이전에도 자장도 뭐 이미 다 그 공부했었고 하는데 뭐 당신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거를 내세우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의상의 후예들에 의해서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 문중의식의 발로로서 이것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기후에 끝나기를 바랍니다만은, 제가 자장 스님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분은 한국 불교의 사상적인 흐름에 있어서 원효와 의상을 잇는, 원광에서부터 원효 의상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자장이기 때문입니다. 원광 스님이 630년에 돌아가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630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효 스님은 그때 617년생이시니까 13살이잖아요. 만 13살. 또 의상 스님은 만 5살이시고요. 그러면 이 두 분이 원광 스님한테 배웠을 가능성은 0이라고 봐야죠. 그 코올리게들은 뭐 원광법사가 뭐 어떻게 데려다가 가르치겠어요? 글 공부부터 가르쳐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원광 스님한테 직접 배웠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자장법사가 원광과 직접 원광 스님에게 배웠거나 아니면 그분과 교류를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굉장히 깊이 신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의상도 자장 스님께는 배웠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물론 기록은 전혀 남아있는 게 없죠. 그런데 원효와 의상이라고 부르는 두 분 위대한 고승이 벼랑간 하늘 위에서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인으로서 원광의 사상을 잇는 가운데의 가교는 자장이 제일 주목받을 만한 큰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상적인 계보로 봤을 때 자장은
원광에서부터 원효 의상으로 넘어가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자장의 사상적 기여, 특히 한국 불교의 맥을 잇는, 뭐 누구와 누구한테 배웠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사상적 기여라고 하는 건 그분의 생각을 제가 따르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뭐 사형사제가 되고 뭐 사법제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사상적인 계승자가 될 수 있는 그 가운데에 있는 다리가 바로 자장법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자장의 사상적 기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